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 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다시 자격지심을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함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떠들썩한 KF-21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 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고온강 우경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류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시험 등 주요한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EX에 참가한 KF-21은 시범 비행과 지상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 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T 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 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좌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제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제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좌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넥스원은 독일 항공우주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001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상업계에 따르면 앞서 LIG넥스원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 KEPD-350K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 KEPD 350K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 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 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 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 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 350K는 KEPD 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 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아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사로부터 P-800 야온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온트급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하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에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 등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과 대만 등의 국가들에게까지 반도체법을 이용해 핵심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미국을 보고 있으면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 반도체에 목을 매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진 일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미국이 왜 그렇게 반도체에 목을 매는지 알게 됩니다. 일본은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잃는 것과 동시에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제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면 반도체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요타는 43년 동안 자사의 대표 차종이었던 캠리의 일본 내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80년 처음 등장한 캠리는 전 세계 100개국에서 누적 판매 2,100만 대 넘게 팔린 도요타의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캠리를 생산 중단하게 된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캠리만이 아닙니다. 도요타는 렉서스 8개 모델도 주문을 제한했습니다. 이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부족 문제는 고급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렉서스에는 일반 도요타 차량보다 반도체가 수백 개 더 많은 1,000개 이상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차량 리모컨과 음향용 반도체 등 다양한 용도의 반도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요타의 반도체 부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놓친 시장을 현대차가 빠르게 빼앗아오면서 현대차그룹은 처음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반도체 부품 수급난 등으로 다른 완성차 그룹의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역시 반도체 덕분입니다.
특히 생산부터 고객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 공급량은 폭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의 TSMC와 굴욕적인 조건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가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인 구마모토현 공장에 4천억엔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했고 40여 년 전 잠깐 일했던 반도체 제국의 재건을 위해 자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SK 등 한국 업체들에게 내줬던 패권을 다시 가져갈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만 TSMC가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2024년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반도체를 무기로 대만 TSMC는 총 사업비의 절반을 받아놓고도 많은 것을 요구하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굴욕적인 조건으로 TSMC까지 끌어들였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지만 최근 파산한 JOLED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이 약 2,2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현재 조정 국면에 있는 반도체 시장 수요가 내년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고 차세대 장비 개발을 위해 5년간 1조엔 이상의 또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세운 드림팀 라피더스 역시 48조 원을 투입해 2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 시제품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일본은 반도체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와의 협력도 반도체 자체 생산도 계획만 그럴싸할 뿐 실제 진행 속도는 더딥니다. 결국 반도체 부족을 견디다 못한 일본은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외신을 통한 엄프를 통해서 말이죠.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일본 가나가와 현통에 반도체 후공정 검사 라인을 설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일본 내 소식통 5명의 발언을 소개하며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 소식통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에는 소재나 제조장치 기업이 집적돼 있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연계하기 쉬울 것으로 이 같은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동신 기술통에 대응한 첨단 패키지 기술이 요구되는 가운데 삼성은 후공정 시장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 패키지 기술 연구 조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는 설립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로이터 통신이 직접 삼성전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대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일본 측에서 삼성이 반도체 라인을 일본에 짓는다는 엄프를 했지만 삼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만일 삼성이 일본 안에 후공정 검사 라인을 만든다면 그것은 일본 안에 삼성전자의 첫 라인이 생기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반색할 일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도 삼성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일본 반도체 업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직도 TSMC, 삼성의 애결복거라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사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TSMC를 동시에 제압하는 자동차 반도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ADAS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칩은 TSMC가 독식하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세계적인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의 첨단문 전자보조 시스템 칩을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자동차의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모비라이는 카메라 기반 ADAS 칩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한 세계적인 자율주행 칩 전문 반도체 설계업체로 1999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됐고 2017년 인텔이 20조 원에 인수했는데 공장 없이 설계에 주력하는 팹리스라서 이 생산을 주로 대만 TSMC가 독식해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모비라이의 파운드리 일부 물량을 받게 된 것으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의 턱밑까지 추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비라이는 왜 모기업인 인텔을 제쳐두고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이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칩을 생산했고 8nm 공정에서 4세대 FSD 칩의 생산도 맡았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차세대 칩 수주를 놓고 TSMC와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5nm 공정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데 비해 모회사인 인텔은 차량용 파운드리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비라이는 처음부터 인텔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떠오르자 급하게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했고 이를 충족시켜줄 업체는 삼성전자뿐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용 반도체의 진입 장벽은 다른 분야보다 높습니다. 차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영하 40도, 영상 100도 같은 극한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받고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국제 인증을 받아야 납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꽃으로 불리는 모비라이의 자율주행 핵심 칩까지 생산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의 자동차용 파운드리 수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 물량은 현재 위축된 파운드리 시장이 살아나는 삼성전자는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장비용 반도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파운드리 공정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차량 분야 신규 고객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반도체 재건 속도는 더디고 자신들과 손잡은 TSMC마저 주요 고객의 물량을 삼성에 빼앗기는 걸 보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주권을 더욱더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엄청난 행보에 일본 최대 기업이 대경 실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쓰비시는 현재 두산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사를 견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깜짝 놀랄 소식까지 터져나와 일본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뒤늦게 두산을 따라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3년이나 앞선 행보를 보여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스터빈보다 더 놀라운 소식,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가스터빈은 작년 4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안착된 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점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책과제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돌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 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점유율은 미국 GE 58%, 독일 지멘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11%, 이탈리아 안살도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취약한 데는 원전과 값싼 석탄 화력 발전에 밀려 기술 개발이 뒤처진 면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미국 GE와 15년간의 기술 제휴 계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핵심 부품인 모터나 연소기는 GE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고 두산중공업은 그 외 부품만 맞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2006년 핵심 부품까지 하게 해달라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그해 한국 터빈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왔으며 블레이드 등 고부가 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역량을 낮게 보고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 2013년 한국 정부가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을 결정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투산중공업에게 독자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며 두산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기술 제휴를 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384건 이상의 득키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7년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증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전사가 선뜻 없었는데 서부발전은 국익 창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김포열병합 발전소는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산 가스터빈이 적용돼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 8,000시간 약 2년간 실증 운전을 진행합니다. 터빈을 3,600rpm까지 돌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 인근 약 50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하고 8만 세대의 열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은 중앙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운전 기간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4배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중형이며 효율로는 G클래스입니다.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조되고 4만여 개의 부품과 연동시키기 위한 정밀 주조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터빈은 연소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450여 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한 개당 가격이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것입니다. 이번에 장착된 1호 가스터빈은 글로벌 제작사 대비 출력과 여료율이 모두 열위에 있지만 8,000시간 실증 운전을 마치는 대로 현재 개발 중인 상위 가스터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 성능 열의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203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산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명을 40년까지로 생각할 때 이제 곧 상당수가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수입 제품입니다. 외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우위의 제품으로 독과점 성격이 강해 국내 기술이 없으면 도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4,700억 원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중 55%가량이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제품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의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면 일찍이 국산화에 성공한 스팀 터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산은 1980년대 스팀 터빈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이후 매출의 70%가 해외, 30%는 국내일 만큼 운명이 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산화가 내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스팀 터빈과 가스터빈 발전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중 1위인 석탄화력 발전은 석탄으로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스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해 LNG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3분의 1로 줄고 초미세먼지는 8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혼합해 폭발을 일으킨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흡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 과정이 하나의 구동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운용하던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자국 실증 사례가 없으면 해외 수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상업운전 실적이 향후 수출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말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복합발전소가 2030년까지 약 18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투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립은 수소터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6억 기가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약 86%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소온소 가스터빈입니다. 100MW급 가스터빈을 돌리면 연간 약 47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수소 비율이 70%가 되면 기존 대비 40% 이상 배출이 감소됩니다. 투산은 현재 300MW급 수소온소 연소기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 수소온소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50% 달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소만을 연료로 5MW급 소형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2027년을 목표로 380MW급 수소전소터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막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이 탄소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기금 중 11%를 수소터빈 연구개발에 배정했고 유럽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80MW급 수소온소 실증평가 완료 후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30년 수소 기반 발전 설비를 1GW로 늘리고 수소 투입량을 3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소터빈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수소터빈은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 기회가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온소 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화, 두산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은 한국서부발전과 수소터빈 상호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고 한국남부발전과도 실증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와 수소터빈 열병합 발전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죠. 한국이 수소온소 발전을 추진하자 기존 터빈 공급업체였던 미쓰비시가 뒤늦게 자신들도 참여시켜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조 원이 투입된 제트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한 후 향후 수소를 면료로 사용하는 터빈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산이 치고 나가고 있어 미쓰비시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투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보다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로 성장했다면 투산 에너빌리티는 SMR 분야에서 파운드리를 진행해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SMR 표준 설계 인증을 최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두산은 2019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SMR 시제품 제작을 진행해왔고 2022년 4월에는 금형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서 뉴스케일 파워 측과 만나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10일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77MW 원자로 모듈 6대를 설치해 462MW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진출을 노렸던 미쓰비시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두산보다 늦은 2021년 6월 소형 원자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두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자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 전력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원자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견설비는 1기당 2천억엔 수준으로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안전성이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중대사고 발생 빈도가 3000분의 1에 그치고 노심 손상 빈도는 30억 년에 한 번 발생할까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탈원전 분위기는 사실 높은 위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딱 2기 늘어나는데 그쳤죠. 한국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나며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SM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토가 큰 나라에서 곳곳에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은 SMR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미쓰비시가 자국으로만 눈을 돌린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조사기관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투산은 미래 발전 기술을 선점해 미쓰비시를 확실히 눌러버리길 바랍니다.